자, 오늘은 책 읽기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책 제목은 5분 뚝딱 철학, 5분 뚝딱 철학입니다. 김필영 지음 스마트 북서 출판입니다. 자, 이 시간에 책 읽기 여행 5분 뚝딱 철학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자, 존재하는 것은 지각되는 것이다. 존재하는 것은 지각되는 것이다. 버클리 주관적 관념론, 버클리 주관적 관념론. 서양 철학사는 근대 철학을 유럽 대륙의 합리론과 영국 경험론의 대립으로 설명하죠. 합리론은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로 이어지고 경험론은 로크, 버클리, 휴무로 이어지죠. 자, 합리론자들은 지식의 원천을 인간의 이성이라고 보았고 경험론자들은 경험이라고 했죠. 합리론자들은 인간의 타고난 이성이란 어떤 것인가에 관심을 가졌고 경험론자들은 인간은 어떻게 경험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는가에 주목했죠. 물질과 정신, 어느 것이 진짜일까요? 17세기 아일랜드의 철학자이자 성공회 주교인 조지 버클리는 경험을 통해서 관념이 생긴다는 존 로커의 기본적인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지만 주관적 관념론으로까지 한 발 더 나아갔죠. 관념론이 무엇인지 버클리와 로커의 이론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죠. 자, 관념론과 유물론. 세상에는 많은 것이 존재하고 있죠. 뭐 사과와 같은 물질도 존재하고 또 사과에 대한 개념, 사과에 대한 관념도 존재하죠. 사과에 대한 관념. 사과는 맛있다 라는 생각도 존재하고 사과를 먹고 싶다는 욕구도 존재하죠. 어떤 사람들은 신도, 영혼도, 사과의 이데아도, 사과라는 보편자도 존재한다고 해요. 그렇다면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다음 중에서 진짜로 존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사과라는 물질. 둘째로, 사과에 대한 관념. 셋째로, 사과가 맛있다라는 생각. 네 번째, 사과를 먹고 싶다는 욕구. 다섯 번째, 사과의 이데아. 여섯 번째, 사과라는 보편자. 자, 여러분이 만약에 유물론자, 관념론자, 이원론자라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자, 유물론자라면은 1번에 사과라는 물질만 진짜로 존재한다고 대답하겠죠.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물질만이 진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니까요. 이들 유물론자들에게는 의식, 정신, 생각, 욕구 등은 뇌라는 물질에서 나오는 부산물일 뿐이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 관념론자들, 이 관념론자는 자, 눈에 보이는 것은 가짜이고 진짜로 존재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이라고 하죠. 그것은 신일 수도 있고 이데아일 수도 있죠. 자,
마지막으로 이원론자. 자, 이원론자는요, 물질과 정신이 둘 다 진짜로 존재한다고 보죠. 데카르트가 대표적인 이원론자죠. 자, 그러면 관념론과 실제론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자, 질문을 하나 던져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과를 보고 있어요. 이 사람이 보고 있는 것은 사과가 진짜로 그의 앞에 있는 것인가요? 자, 글쎄요. 그의 머리에 떠오른 사과의 이미지는 그의 의식 속에 떠오른 관념일 뿐이죠. 그의 머리에 떠오른 사과의 이미지는 그의 의식 속에 떠오른 관념일 뿐이죠. 그의 의식 밖에 정말로 사과의 형상을 한 이제 이런 사과가 존재하는 걸까요? 그것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떠오른 관념뿐이죠. 이러한 입장을 관념론이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관념은 어떻게 생긴 걸까요? 사과가 존재하니 그것을 본 사람의 의식에 그러한 관념이 생겼겠죠. 그러므로 사과는 의식의 밖에 실제로 존재한다고 봐야 해요. 이러한 입장을 실제론이라고 하죠. 실제론. 자, 그 다음에 이 로크의 인식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로크의 인식론. 자, 어떤 사람이 사과를 보고 있다고 합시다. 그는 사과에 대해 빨갛다, 시커마다, 동그랗다는 관념을 갖게 되겠죠. 이러한 관념이 지식의 원재료가 되죠. 그런데 이 불을 끄면은 사과는 검게 보이죠. 로크는 이처럼 조건과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색깔, 맛, 향기와 같은 주관적인 성질을 2차 성질이라고 해요. 하지만 어떤 조건에서 관찰하든 어떤 사람이 관찰하든 달라지지 않는 성질도 있죠. 사과가 동그란 것은 어떤 조건에서 누가 관찰하든 마찬가지죠. 로크는 이러한 객관적인 성질을 1차 성질이라고 해요. 1차 성질은 변하지 않는데 2차 성질은 변하는 이유는 1차 성질은 이 사과가 실제로 갖고 있지만 2차 성질은 나의 관념 속에 나타난 것일 뿐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떤 사과가 1차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 사과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어떤 성질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로크의 입장은 인식론적으로 실제론이고 2차 성질을 인정했기에 관념론적인 요소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버클리의 주관적 관념론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지각되는 것이다 라는 버클리의 주관적 관념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버클리는 1차 성질과 2차 성질을 구분할 수 없고 모든 성질은 주관적이라고 보았어요. 어떤 것의 모양은 그 색깔과 배경색을 구분하면 알 수 있으므로 색깔이 주관적이라면 모양도 주관적인 것이죠. 이제 버클리의 철학자로서의 면모가 나타나는데요.
이 버클리는 여기에 오컴의 면도날을 적용하여 이것은 뭐냐면은 어떤 사실에 대한 설명 중 단순한 것이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원칙을 말하는데요. 이 버클리는 여기에 오컴의 면도날을 적용하여 의식 밖에 존재하는 것을 없애버립니다. 이제 존재하는 것은 단지 관념뿐입니다. 버클리는 사물이 내 의식 외부에 존재한다고 가정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의식에 나타난 관념일 뿐이라는 것이죠. 자, 버클리의 철학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죠. 존재하는 것은 지각되는 것이다. 존재하는 것은 지각되는 것이다. 자, 이 말을 뒤집으면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 지각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을 주관적 관념론이라고 해요. 주관적 관념론. 그렇다면 정말로 버클리는 지각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글쎄요. 사실 버클리의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 버클리의 결론은 매우 정직해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각자의 관념 속에서 살고 있을 뿐이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어려워요. 우리는 외부의 세계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따지고 보면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자, 시간에 나같이 웃음 치료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박수. 잘 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자, 자연이 곧 신이다라는 자연이 곧 신이다라고 하는 스피노자의 범신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연이 곧 신이다라고 하는 스피노자의 범신론. 17세기 네덜란드에 살던 25세의 유대인 청년이 유대교회로부터 파문을 당합니다. 이유는 신의 존재를 부정했다는 것인데요. 교회는 그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내릴 것이라고 선언했고 그는 지역 사회로부터 완전히 소외당했어요. 그와 대화를 하거나 근처에 가는 것도 완전히 금지되었죠. 결국 그는 암스테르담 근처 작은 마을의 외딴 집으로 피신해 렌저 깎는 일로 생계를 유지하며 자신만의 철학 세계를 구축했어요. 후에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철학 교수로 초빙을 받았지만 거절했고 44세의 젊은 나이에 폐병으로 사망했는데 렌저를 가공하면서 생긴 유리 가루를 많이 마셨기 때문이라는 추측도 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스피노자입니다. 스피노자, 바리히 스피노자, 1632년에서 1677년. 자, 이 서양 철학에서는 실체라는 개념이 중요해요. 여기서 실체란 뭐냐면은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죠. 자, 여기 테이블 위에 커피 한 잔이 있고 제가 이 커피를 마시고 싶다고 이제 생각하죠. 자, 그러면은 내 팔이 커피를 입으로 가져와요. 데카르타와 스피노자는
이 현상을 각각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데카르트는 물질과 정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서로 분리되어 있다고 보았어요. 이것을 심신이원론이라고 하죠. 심신이원론. 그런데 우리가 커피를 먹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 팔이 입으로 커피를 가져오죠. 데카르트는 이것이 몸과 마음이 이 두뇌의 송과선에서 만나 서로 신호를 주고받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런데 데카르트의 철학에 따르면 실체가 너무 많아요. 뭐 신도 실체고, 세상 온갖 물질도 실체고, 온갖 정신도 실체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물질과 정신이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도 이상하죠. 게다가 물질과 정신이 송과선에서 만난다는 것도 억지 같아 보이죠. 데카르트에 따르면 물질은 공간 속에 있지만 정신은 공간 속에 있지 않은데 물질과 정신이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스피노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피노자는 실체는 하나라고 생각하고, 이론론, 그 하나인 실체가 자연 또는 신이라고 했어요. 스피노자는 무신론자였기에 이때 신은 종교적 의미의 신이 아니라 자연을 의미해요. 자연. 자연이 곧 신이라는 범신론 입장이며, 신성은 자연 속 도처에 있다는 것이죠. 스피노자는 물질과 정신은 하나의 실체가 드러나는 서로 다른 방식일 뿐이라고 하죠. 자연이라는 실체가 그 연장이라는 속성과 사유, 생각이라는 속성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연장이란 공간을 점유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연장과 사유는 끊임없이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며 그렇게 변화해서 나타나는 것이 물질과 관념인데, 이들을 양태라고 해요. 양태. 이때 하나의 물질과 하나의 관념이 결합된 것이 바로 개별적인 사물들이라는 것이죠. 자, 시간에 다시 한번 신나게 웃음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체에는 연장과 사유라는 속성밖에 없을까요? 실체는 무수히 많은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속성은 연장과 사유뿐이에요. 만약에 인간과 전혀 다른 인식 체계를 가진 외계인이라면 다른 속성들을 볼 수 있어 세계를 우리와 다른 식으로 인식할 수도 있겠죠. 다시 말해 스피노자에 따르면 나라는 실체는 커피를 마시고 싶다는 정신으로도 드러나고, 커피를 입으로 가져가는 나의 물질 신체의 운동으로 드러나기도 하죠. 그러니 데카르트의 심신이원론처럼 복잡하게 정신과 물질이 어디서 만날 필요가 없어요. 데카르트는 물질과 정신이 상호작용을 한다고 한 반면에 스피노자는 물질과 정신이 병행해서 같이 움직인다고 하죠. 스피노자에게 물질과 정신은 같은 실체의 다른 모습일 뿐이니
병행해서 같이 움직이는 것이 당연하겠죠. 자, 시간 다시 한번 신나게 웃음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자, 시간에는 이 파르메니데스의 영원 불변한 세계, 이 파르메니데스는 방구석 철학자라고 하는데요. 파르메니데스의 영원 불변한 세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관심은 아르케였어요. 아르케. 아르케는 만물을 지배하는 우주의 근본 원리로 만물의 근원이 되는 물질을 말하죠. 탈레스는 아르케를 물이라고 하고 아낙시메네스는 공기라고 보았어요. 데모크리토스는 원자라고 하고 엠페도클레스는 물, 불, 흙, 공기의 사원소로 보았죠. 이들 모두 자연을 관찰하고 그 속에서 아르케를 찾았죠. 그런데 이 파르메니데스는 생각이 좀 달랐어요. 파르메니데스는 BC 515년에 태어났다고 추정하는데요. 자, 그는 이 파르메니데스는 아르케를 찾기 위해 자연을 관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방구석에서 하는 생각만으로 만물의 근원을 밝히고자 했어요. 철학계에도 라이벌이 있어요. 최초의 라이벌로는 헤라클레이토스와 파르메니데스를 꼽을 수가 있죠. 헤라클레이토스 BC 540에서 BC 480년으로 추정하는데요. 이 헤라클레이토스는 고대 그리스 최대의 무역 도시 국가였던 에페소스 태생이고, 파르메니데스는 작고 조용한 변방의 도시국가 엘레아 출생이에요. 둘의 생각은 매우 달랐어요. 헤라클레이토스는 세상이 변한다고 주장했고, 파르메니데스는 세상의 변화는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어찌 보면 헤라클레이토스는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라는 것이고, 파르메니데스는 냉철한 이성의 눈으로 보라는 거죠. 그런데 조금 이상해요. 세계는 항상 변화하는 것이 아닌가요? 파르메니데스는 어째서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을까요? 자,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세계는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파르메니데스는 세상의 변화는 불가능하다며 세상이 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전부 허상이라고 보았어요. 그렇다면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는 것은 변화가 아닐까요? 파르메니데스는 감각으로만 보면 얼음이 녹아 물로 변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성을 통해 꿰뚫어 보면 변화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요. 그는 있는 것은 있는 것이고 없는 것은 없다라고 말했어요.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자,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자, 뜨거운 커피가 한 잔 있었는데 지금은 차가운 커피가 되었다고 하죠. 원래 있던 뜨거운 커피는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파르메니데스에 따르면 있는 것은 있는 건데 어떻게 갑자기 없는 게 된 거죠? 한편 이 1시간 전에 뜨거운 커피가 있을 때는 차가운 커피가 없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없는 건 없는 건데 어떻게 갑자기 있는 게 되나요? 파르메니데스에 따르면은 커피가 뜨거운 것에서 차가운 것으로 바뀌어도
차가운 커피나 뜨거운 커피나 그냥 똑같은 커피이므로 변화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자,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기 자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어요. 이 커피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할 수 있나요? 파르메니데스의 주장에 따르면 운동도 불가능해요. 커피가 이동하려면 대기에 빈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빈 공간이란 아무것도 없는 거죠. 파르메니데스에 따르면 없는 것은 없는 것이니 이 커피는 공간이 없으므로 A에서 B로 이동할 수 없어요. 커피컵이 이동한 것처럼 보이지만 허상일 뿐이라고 보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커피와 마이크가 있는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커피와 마이크는 따로 있는 것일까요? 파르메니데스에 따르면 커피와 마이크가 따로 있으려면 둘 사이에 빈 공간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빈 공간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파르메니데스에 따르면 없는 것은 없는 거잖아요. 결국 커피와 마이크는 따로 존재할 수 없고 하나라는 말이 돼요. 이렇듯 파르메니데스는 세계를 영원 불변한 단일체로 보는 거죠. 영원 불변한 단일체로 보는 거죠. 자, 이 파르메니데스 철학은 이후에 원자론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데모크리토스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데모크리토스는 BC 460년에서 BC 370년 추정. 이 데모크리토스는 파르메니데스의 있는 것은 있다라는 주장에서 있는 것은 원자로 보고 없는 것은 없다라는 주장을 그렇지만 빈 공간은 있다로 수정했어요. 데모크리토스는 파르메니데스 철학의 영원 불변한 단일체 대신 원자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 원자들이 빈 공간을 이동하면서 이합 집산하는 것이 세계의 모습이라고 보았죠. 자, 정리를 하면은요, 이 파르메니데스는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 이 파르메니데스는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 이렇게 보았죠. 데모크리토스는 원자는 있다. 그렇지만 빈 공간은 있다. 이렇게 보았죠. 데모크리토스는요, 원자는 있다. 그렇지만 빈 공간은 있다. 원자는 있다. 그렇지만 빈 공간은 있다. 이렇게 데모크리토스는 보았죠. 자, 파르메니데스의 철학은 이후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으로 이어졌어요. 파르메니데스는 이성을 통해서 세계를 꿰뚫어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이는 플라톤에 와서 이성을 통해서 이데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의 밑바탕이 돼요. 서양 철학 전체는 플라톤의 그늘 아래에 있으므로 파르메니데스가 서양 철학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죠. 파르메니데스와 플라톤 그리고 서양 철학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아이디어는 이제 이것인데요. 감각이 주는 것은 거짓이다. 세계의 진짜 모습은 이성을 통해서 존재를 꿰뚫어 봐야 알 수 있다. 서양 철학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아이디어는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감각이 주는 것은 거짓이다. 세계의 진짜 모습은 이성을 통해서 존재를 꿰뚫어 봐야 알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철학자들이 아르케를 찾기 위해서 자연을 관찰할 때 파르메니데스는 방구석에서 사색에 잠겼던 것이죠. 자,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신나게 웃음 치료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박수! 잘 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제논과 멜리소스, 변화와 운동은 가능한가? 변화와 운동은 가능한가? 만물은 변하는가는 서양 철학의 오래되고 중요한 논란이에요.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은 변한다고 했고, 파르메니데스는 만물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죠. 파르메니데스에게는 두 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바로 사모스의 멜리소스와 엘레아의 제논이에요. 둘은 스승의 만물은 변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증명하려고 했죠. 자, 멜리소스는 만물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려 했을까요? 그의 논증을 살펴보죠. 자, 어떤 사물이 변했다고 할 수 있으려면 변화 이전의 사물과 이후의 사물이 동일한 것이어야 해요. 어린이 마이클 잭슨이 어른 마이클 잭슨으로 변했다고 할 수 있지만 어른 타이슨으로 변했다고 할 수는 없죠. 전자는 동일한 사람이지만 후자는 같은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변화 이전의 사물과 이후의 사물을 다른 것으로 만들어 버리죠. 변화는 속성이 달라지는 것을 말하죠. 어린이 마이클 잭슨은 어린이 속성을 가지고 있고 어른 마이클 잭슨은 어른 속성을 가지고 있죠. 속성이 다르니까 동일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변화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죠. 멜리소스의 논정을 정리하면 변화는 동일성을 전제로 하는데 변화하면 동일하다고 말할 수 없으므로 변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제논의 역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논은 BC 490에서 BC 430년 추정. 제논은 운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4개의 역설을 내세워요. 운동이 가능하다면 다음에서 소개할 4가지 역설이 생긴다는 것을 논증하고 운동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죠. 자, 아킬레우스와 거북의 역설. 그리스의 영웅 아킬레우스와 거북이 달리기를 한다고 합시다. 아킬레우스는 거북보다 10배가 빠르기에 거북이 아킬레우스보다 100m 앞에서 출발하기로 했다고 하죠. 달리기 시합을 시작해서 아킬레우스가 거북이 있던 자리인 100m 앞으로 가면 거북은 이미 10m 앞에 가 있겠죠. 아킬레우스가 다시 10m를 가면 이번에는 거북은 1m 앞에 있죠. 아킬레우스가 더 달려 1m를 가면 거북은 0.1m 앞에 가 있겠죠. 아킬레우스가 거북이 있는 자리까지 가면 언제나 거북은 더 앞에 가 있으니 아킬레우스는 거북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이죠. 즉 제논은 아킬레우스와 거북 역설을 통해서 운동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거죠. 자, 이분법의 역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사인 볼트가 100m 달리기를 한다고 해보죠.
결성점까지 가려면 2분의 1 지점을 통과해야 하죠. 거기서 다시 결성점까지 가려면 2분의 1 지점을 지나야 하고 거기서 또 2분의 1 지점을 통과해야 해요. 즉 우사인 볼트가 결성점에 도달하려면 무한한 지점을 통과해야 하고 결성점에 점점 가까이 갈 수는 있지만 도달하지는 못한다는 주장이죠. 제노는 이러한 이분법의 역설을 통해 운동이 실제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편 것이죠. 자, 나는 화살의 역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살이 날아가는 순간을 봅시다. 그 순간에 화살이 멈춰 있지요. 다음 순간을 볼까요? 다음 순간에도 화살은 멈춰 있어요. 화살은 모든 순간마다 멈춰 있어요. 화살이 날아가는 시간은 순간들로 이루어져 있고 순간들이 모여서 시간이 되죠. 이처럼 시간은 화살이 멈춰 있는 순간들로 구성되어 있기에 나는 화살은 날 수 없다는 것이죠. 제논의 나는 화살의 역설을 통해 변화와 운동이 불가능함을 논증하려 한 것이죠. 자, 기차역의 역설을 살펴볼게요. 기차역에 1번, 2번, 3번 기차가 정지해 있다고 합시다. 이때 가운데 있는 2번 기차는 고장이 나서 계속 정지해 있고 1번 기차는 오른쪽으로 3번 기차는 왼쪽으로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고 하죠. 세 기차가 일직선이 되는 순간을 보죠. 처음과 비교하면 1번 기차와 2번 기차의 위치는 한 량 길이만큼 차이가 나고 1번 기차와 3번 기차는 2량 길이만큼 차이가 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기차가 일직선상에 있게 된 것을 보면 한 량이 움직인 시간과 2량이 움직인 시간이 같다고 봐야 해요. 어떤 시간과 그 시간의 2배가 되는 시간이 같은 것이죠. 제노는 이러한 네 가지 역설을 통해 운동이 가능하다면 이런 모순이 발생하므로 결론적으로 운동은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운동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우사인 볼트가 달리고 자동차가 이동하고 비행기가 날고 자, 제노는 운동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감각 자료가 주는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착각을 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성의 눈으로 꿰뚫어 보면 운동이 불가능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제논의 역설을 뒤집는 철학적 해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아리스토텔레스의 해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반론을 보죠. 먼저 아리스토텔레스 식으로 아킬레우스와 거북의 역설 이분법의 역설의 요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제논의 논리, 이 아킬레우스가 거북을 따라잡기 위해서 또는 우사인 볼트가 결성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지나가야 하는 공간을 무한하게 분할합니다. 그런데 운동에 걸리는 시간은 유한하죠. 유한한 시간에 무한한 공간을 지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그래서 운동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중에 두 번째를 공격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은 공간을 무한하게 분할할 수 있다면 시간도 무한히 분할할 수 있어요. 공간이 무한하게 짧아진다면 그러한 공간을 지나가는 데 필요한 시간도 무한하게 짧아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제논이 주장하는 역설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번에는 나는 화살의 역설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해법을 살펴보죠. 불경에
찰나라는 말이 있어요. 대략 75분의 1초를 말하는데 그러면 순간은 찰나보다 길까요? 짧을까요? 순간은 찰나보다 길지도 짧지도 않아요. 찰나는 시간적 길이를 갖지만 순간은 시간적 길이가 없기 때문이죠. 현재 이 순간의 시간적 길이가 얼마죠? 1초인가요? 0.000001초인가요? 현재 이 순간은 과거의 미래와 경계일 뿐이죠. 그래서 순간들을 아무리 모아봐야 시간이 되지 않죠. 다시 말해 시간을 순간들로 쪼갤 수도 없어요. 그런데 제노는 시간을 순간들로 쪼개고 봐라, 한순간만 보면 화살은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니냐라며 운동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고 비판을 하는 거죠. 자, 베르그송의 반론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앙리 베르그송의 1859년에서 1941년 프랑스 철학자 앙리 베르그송의 반론은 좀 더 포괄적이에요. 베르그송에 따르면 시간은 공간과 달리 더하거나 빼고 나누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냥 흐르는 것, 그냥 지속하는 거예요. 따라서 아킬레우스가 거북이 있는 지점에 도착한 순간을 정지시킬 수 없고 우사인 볼트가 절반을 지나는 순간 나는 화살 기차도 정지시킬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제논은 시간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제논의 역설을 통해 운동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시간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그것은 시간을 공간처럼 생각하기 때문이죠. 운동이 불가능하다는 멜리소스나 제논의 주장은 어찌 보면 조금 황당하지만 어찌되었든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말장난으로 치부할 수는 없어요. 이들의 주장이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따져 들어가면 새로운 생각들을 이끌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멜리소스의 논정을 검토하며 변화가 무엇인지 동일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새로운 생각들을 해볼 수 있었어요. 철학자들은 제논의 역설을 검토하며 시간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얻기도 했어요. 멜리소스와 제논은 생각할 거리를 아주 풍부한 철학적 논의를 이끌어낼 수 되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책 읽기 여행은 여기까지 하고 나같이 신나게 웃음치료 여행을 떠나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나같이 박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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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잘 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건강해지고 있습니다.